472페이지 펴주시고 TAT 2급 제56회 실무 이론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론 문제 10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1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암기해 놓으신 게 있죠?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자, 1번 보겠습니다.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성은 해당되죠. 2번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의사결정의 차이, 피드백을 말하는 거죠. 다음 4번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측, 우리가 목적 적합성에 예측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1번 문제 쉬운 문제로 출제를 한 것 같고요. 다음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2023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자,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하죠. 자, 그러면 재고를 보니까요. 1000개의 재고가 있는데 장부상의 단가는 100원입니다. 그러면은 공정가치나 순실현 가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상 판매 가격 이게 공정가치고요. 순실현 가치는 공정가치에서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순실현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장부상 단가 금액과 그리고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장부상 단가가 낮으면 평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고 순실현 가치가 낮으면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110원 빼기 30원이니까 80원이 되는 것이죠. 단가가. 그러면 비교해 보시면은 낮은 가격이 바로 80원. 순실현 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얼마예요? 100원과 요 80원의 차이 한 개당 20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곱하기 수량 1000개니까 1000 하시게 되면은 2만원이 손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발행 관련 대화입니다.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어요. 자, 대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임 과장, 채무 상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김 대리가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 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 과장이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김 대리가 주당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죠. 네. 자, 가번 자본금 증가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 가니까 자본금 증가하고 자본잉여금 증가하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만큼 증가하죠. 2배니까. 답은 자본 총액이 증가한다. 그렇죠? 예. 대변에 가는 게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잖아요. 예, 두 개 다 자본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자본 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가나다 다 맞았어요. 네, 설명 중에 여러분 질문 있으실 때는 질문해 주세요. 자, 다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1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 100만 원을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3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구하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요, 최초에 얼마에 구입해가지고 처분을 얼마에 했는가, 그걸 바로 계산해 주면 돼요. 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최초에, 그러니까 21년에 100만 원의 주식을 샀다 이거예요. 네. 이것과 23년에 처분을 한 모양이에요. 110만 원에 처분했네요. 그것을 바로 비교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사가지고 11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10만 원.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과 같이 질문할 때 여러분은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그 주식을 최초에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바로 빼주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21년도에 샀으니까 21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도 했을 것이고 또 22년도 기말에 또 평가도 했을 텐데 왜 중간에 평가한 거는 전혀 따지질 않느냐. 자, 여러분 왜 안 따질까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21년이나 22년도 손익에 반영을 안 합니다. 뭐로 두죠? 차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한꺼번에 그 손익에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평가한 것은 그 21년이나 22년 과거의 회계년도에 손익에 전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초에 얼마 사가지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그 부분만 처분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처분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4번 문제는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쉽게 찾습니다. 3번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은 최초의 금액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매매증권은 처분한 금액하고, 이게 만약에 매도가능 증권이 아니고 단기매매증권이라면 23년에 처분했던 금액과 22년 말의 공정가치,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이라면. 그러면 10만 원 손해본 거예요.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왜 그러느냐? 단기 매매증권은 그때그때 회계년도에 평가할 때 단기 손익에 반영을 했습니다. 단기 그때그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분할 때는 전기 말에 평가했던 금액과 단기에 처분했던 금액, 그걸 비교해야 돼요. 최초의 금액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했다라고 문제를 바꾸어서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이라고 질문을 했다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10만 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거래처의 동종자산으로 교환하여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교환거래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본문 공부할 때
이종자산 간의 교환거래와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에서 큰 차이점은 바로 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를 뭘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종자산이면은 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원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종 자산이면은 어떻게 해요?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하나는 공정 가치. 공정 가치를 취득 원가로 봐야 된다. 제공한 자산입니다. 제공한 자산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동종 자산이니까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원가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제공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이에요. 자, 주식회사 한공에서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 취득 원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0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600만 원이네요. 따라서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6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이종 자산이었으면은 공정가치 5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이종 자산이다라고 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500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요 5번 문제는 한번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환 거래를 분계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차변이 기계장치 신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교환해서 받은 거 600만 원. 대변이 기계장치, 자, 우리가 제공한 건 9라고 표시하겠습니다. 9. 3천만 원. 교환 거래는 처분하는 식의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감가, 상각, 누계 2,4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동종자산의 교환거래는 처분 손익이 없다. 발생하지 않아요. 처분 손익이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 장부 금액만큼 딱 새로운 기계를 취득원가로 보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나오질 않죠.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 기입하면은 그리고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대차가 딱 맞아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거래가 동종이 아니고 이종이라고 했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종인 경우는 차변의 기계장치가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 기계장치 9는 3천만 원. 차변에 감가, 상각, 누계액은 2,400만 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이종자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든가 처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부금액하고 우연하게 일치했다면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없겠지만 장부금액보다 낮거나 높을 때 공정가치가 그럴 때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낮죠. 지금은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교환거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 56회 문제에서 이론 문제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TAT 2급 이론에서 FAT 1급 이론에서 전혀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가 바로 이 교환거래, 또 하나는 정부 보조금 관련 거래, 또 하나는 회계의 변경에 관한 이론 문제. 요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FAT 1급에서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뭐 회계의 변경, 정책적인 변경이냐, 또 감가상각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가끔씩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관련된 문제. 또 하나가 교환거래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답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므로 600만 원, 여러분 4번이 답이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56회 문제에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55회까지 풀었을 때는 재무회계 문제가 5문제가 나왔었어요. 5번까지. 근데 56회는 6번까지가 지금 재무회계 문제네요. 예. 그러면 7, 8, 9, 10 4개가 이제 부가세하고 소득세 문제니까 56회에서는 재무회계 이론이 더 비중이 높아졌어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은 얼마냐 이겁니다. 자, 기초 매출채권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은 매출채권의 잔액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매출채권은 자산이니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차변에 적고, 자산은 차변 계정이잖아요. 예, 기초 차변에 오는 거예요. 당기 매출액이 총 300인데 현금 매출액이 30이래요. 총 300 중에서 현금 매출을 30 했으면은 외상 매출이 270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매출채권 270 차변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를 50만 원 했대네요. 회수하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잔액이 나오죠. 기말. 여기가 기초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차변이 280. 대변도 280을 만들어야 장부 마감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말은 230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의 그 재무상태표 잔액이라는 건
우리가 차기로 2월 되는 기말 잔액이 매출채권의 잔액이잖아요. 차기로 2월 되는 거. 그래서 차기로 2월 되는 걸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기초가 차변이에요. 그리고 발생한 거, 채권이 발생하면 차변이에요. 회수하면 대변인 거죠. 그래서 이건 회수했으니까 50만 원 대변에 적었고, 기초에다가 단기에 발생한 270 차변에 적었고, 그러면 잔액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렇게 T계정 그려가지고 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좀 쉽게 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세 사업자는 부분 면세라고 하잖아요. 매출에서는 부가세가 없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 제도인 것이죠. 완전 면세는 뭐예요? 영세율 제도가 완전 면세예요. 다음에 2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네, 2번 맞았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네요.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3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죠.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출세액이 0원이고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항상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 3번.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죠.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낫죠. 왜냐하면 면세 사업자는 부분 면세지만 우리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면 완전 면세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의 면세 사업 포기라는 것은 우리가 농수산물 같은 걸 생산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그러한 면세 사업자들은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고 면세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에 8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023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자, 매출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10%를 곱하면 되죠.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국내 매출액 700이면 여기에 70만원, 10%가 70만원이니까 요게 매출세액이고요. 다음에 하치장에 반출했습니다.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아니죠.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치장이 아니라 직매장에 반출을 했다. 그거는 부가가치세 10% 과세하죠. 다음에 세 번째, 국외 수출 매출액 0원, 영세율이니까. 다음에 네 번째,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 이것을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시가의 10%. 그래서 100만 원의 10%니까 10만 원 되겠습니다. 자, 70만 원 더하기 0원 더하기 10만 원 하면은 8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공인 씨가 23년에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익이다.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과세 근로소득을 골라라. 여비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 네, 월액으로 받는 거 과세입니다. 자녀의 학자금 과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거, 네, 과세. 식사의 제공을 받지 않고 수령한 20만 원의 식대 비과세. 그래서 가나다가 되겠습니다. 가나다. 네. 답은 3번이죠.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3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습니다. 자, 김한공 씨가 이자를 받은 게 5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으로 3,600만 원이 있고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500만 원은 빼야 되겠네요.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은요, 우선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종합소득 금액에서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한공 씨의 정기적 금이자 500만 원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소득 금액하고 기타 소득 금액 요 두 개가 이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금액인 겁니다. 그러면 김한공 씨 종합소득 금액은 4천만 원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종합소득 공제를 3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공제는 빼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4천에서 3천을 빼니까 3,700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이 사람의 과표는 과세 표준이에요. 3,700만 원이다. 자, 밑에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표가 있습니다. 자, 3,700이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15%를 곱해가지고 누진 공제액 126만 원을 빼면은 세액이 계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3,700만 원 곱하기 15% 하게 되면 555만 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555만 원 마이너스 1260000 126만 원을 빼줘라 이겁니다. 429만 원 나오네요. 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9만 원. 그래서 밑에 그 세율표가 우리 교재에 있던 그 누진 세율표하고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요. 시험에서는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과표만 우리가 찾으면 산출세액을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과표만 찾으면 여기서 3,700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이하 요 세율표 적용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바로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세율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6회의 실무 이론 문제 10개를 풀어봤습니다. 특이한 것은 재무회계 문제가 한 문제, 지난 55회 문제보다 한 문제 더 출제되었고 교환거래 문제가 나왔다는 거, 이것이 좀 특별하고 나머지는 보통 수준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